그냥 돈 한 곳에 딱 묻어놓으면은 뭐 1년에 10%씩 따박따박 이자 나오는 뭐 그런 투자 상품. 채권 투자에도 연 20%를 낼 수가 있습니다. 청소년 사춘기랑 다를 게 없어요. 질풍노도의 시기라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머니워크의 박태우입니다. 여러분도 가끔 그런 생각 많이 하실 거예요. 큰 욕심 바라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돈 한 곳에 딱 묻어놓으면은 뭐 1년에 10%씩 따박따박 이자 나오는 뭐 그런 투자 상품 뭐 생각 많이 하실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뭐 이게 뭐 쌍팔년도도 아니고 완전 딴 나라 얘기죠. 그래서 오늘은 그 딴 나라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뭐 찌글찌글한 1, 2% 얘기도 이제 지겹잖아요. 러브 채권이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이제 러시아와 이제 브라질에서 발행한 채권을 러브 채권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증권사에서는 여기서 멕시코까지 붙여가지고 맥 러브 채권이라고 부릅니다. 뭐 맥도날드도 아니고 말이죠. 이 맥 러브 같은 채권에 투자하는 거를 이제 신흥국 채권 투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말 그대로 신흥국 또는 이제 이머징 국가에서 발행하는 정부채나 회사채에 투자하는 거를 말하는 거죠. 미국이나 이제 독일 같은 선진국에서 발행한 채권하고 좀 대비되는 개념인데, 이 금리도 굉장히 대비가 됩니다. 엄청 높아요. 특히 신흥국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브라질 채권은 뭐 이자만 거의 10% 내외를 보장을 합니다. 뭐 이 세상 금리가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브라질 국채를 가지고 소위 브라질 붐이라는 게 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난 2, 3년간 동안은 뭐 브라질 국채가 핫 아이템으로 군림하게 된 거죠. 특히 올해는 10년 만기 기준으로 한 8에서 9%대 이자 수익이 더해서 이제 금리가 하락하면서 자본 차익을 15% 이상 내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헤아라가 좀 하락을 하면서 3, 4% 손해를 보긴 했는데 총 다 합해서 20% 이상 수익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수익을 낸 거죠. 여러분, 채권 투자에도 연 20%를 낼 수가 있습니다. 뭐 주식 투자에도 10% 벌기 어렵잖아요. 잃지 않으면 다행이죠. 그리고 방금 얘기했지만 이자 수익 말고도요, 자본 차익이 15%라는 겁니다. 이제 브라질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이제 연초 6.5%에서 5%까지 낮췄습니다. 그에 따라 이제 10년물 금리가 최대 한 9%였던 게 최저 6.5%까지 내려갑니다. 지나가는 짤막한 팁으로 금리 변동에 따른 자본 차익 계산하는 법을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금리 변화 폭에다가 채권의 평균 만기를 곱하면요, 대략적인 자본 차익 수익률을 이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기가 좀 길어야 자본 차익 기회가 좀 있는 거죠. 그래서 브라질 예를 들면요, 브라질 10년 만기 채권 같은 경우에는요, 중간에 이자 현금 흐름까지 고려하면은 평균 만기가 한 7년이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금리가 9%에서 6.5% 하락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2.5% 하락했으니까 이 7에다가 2.5를 곱하면은 아까 얘기한 그 15%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금리가 일단 높다 보니까 변동폭이 막 2, 3% 쉽게 움직이는 거예요. 사실 2016년만 해도 브라질 기준금리가 14%나 했습니다. 이 정도 금리가 되어야 뭐 자본 차익을 위한 뭐 채권 매매도 하고 그런 거예요.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한국 채권은 매매가 어렵다는 거예요.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2%도 안 되는데 무슨 매매를 하냐는 거죠. 이렇게 수익률이 좋았던 게 브라질 채권만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러시아 채권도 굉장히 좋았어요. 보면은 1년 만에 10년 만기 금리가 8%대에서 6%대로 떨어지면서 마찬가지로 이자 수익까지 20%대 수익을 올립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 궁금해지기 시작하죠. 도대체 왜 신흥국 금리는 이렇게 높은 걸까요? 아무리 각 정부에서 보증하는 국채라고 해도요, 높은 수익률은 당연히 높은 위험을 수반을 합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한 나라의 금리가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의 금리는 돈대일 위험을 수반하는 그거에 대한 보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런 국제 같은 거는 사실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정부가 뭐 돈을 갚을 돈이 없으면은 돈을 찍어내서 갚으면 됩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부채가 굉장히 과중하다고 하는데 GDP의 200에서 300% 정도가 이제 빚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걱정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너무 걱정을 안 해서 일본 국채의 금리는 거의 0%에 가깝습니다. 마이너스 국채도 있어요. 일본 정부가 그렇게 여유를 부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반대로 한국이 1998년에 IMF를 맞은 이유는요, 우리나라가 달러를 외국에 빌렸기 때문이에요. 그럼 뭐 브라질이나 러시아 뭐 자국 통화 채권에 투자하는 게 뭐가 그렇게 위험할 수 있다는 걸까요? 한 단어로 정리해보면요, 바로 환율입니다. 채권으로 10%, 20%를 내더라도요, 환율로 10%, 20%를 환차손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상 신흥국 채권 투자는요, 채권 투자가 아니라 환투자, 환투기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럼 브라질 국민들은 뭐 자국 통화로 투자를 하니 환율 걱정 안 하죠. 그러면은 그 10%라는 이자 수익이 뭐 회피할까요? 반드시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브라질 환율이 폭락을 하면요,
수입품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상승을 하고 국민들의 구매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하면은 채권 금리를 보통 물가 상승률과 경제 성장률의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가와 경제 성장률이 높으면은 그만큼 금리가 높게 책정이 된다는 거예요. 보통 신흥국 국가들이 뭐 키가 열심히 크고 있는 뭐 아이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경제 성장률도 높고 물가 상승률도 높은 경향을 보입니다. 그런데 그게 꼭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뭐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청소년 사춘기랑 다를 게 없어요. 질풍노도의 시기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신뢰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경제가 느리면 나쁜 게 있는 것만 아니에요. 걸어가는 것보다 뛰어가는 게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신흥국의 환율에는 불안한 이유가 다 있다는 거예요. 빠르게 성장하고 있을지 모르나 언제 넘어질지 모르고 불안하기 때문에, 믿을 수 없기 때문에 환율이 급격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신흥국 금리가 높은 이유 또 한 가지,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서라도 브라질 같은 나라들은 자국 금리를 높게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만약에 브라질 금리가 미국 금리보다 낮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전부 다 미국 투자하고 브라질에 아무도 투자 안 하지 않겠어요? 잘못하다가는 급속도로 자본 유출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자본 유출이 발생하면 환율은 또다시 급격하게 빠집니다. 그게 이제 신흥국이 갖고 있는 딜레마예요. 이것은 마치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원리랑 같은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고, 이 점은 한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의 대부분의 나라가 굉장히 미국의 금리 추이를 살펴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브라질 채권이 이런 위험 요인이 있는데 당연히 뭐 올해처럼 좋기만 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2012년, 2014년 사이에 한번 볼게요. 이 시기에 브라질 채권에 투자했다가 피눈물을 흘렸던 투자자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요, 한번 살펴보면은 2011년에 헤아라가 700원 가까이 했던 환율이 2015년 280원까지 하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점 대비 60%가 하락을 한 거예요, 4년 동안. 그럼 만약에 이 기간 동안에 브라질 채권을 투자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때도 금리는 10%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4년 투자했으니까 이자 수익이 40%죠. 그런데 환차손이 60%고요. 심지어 금리가 10%였던 게 중간에 16%까지 오르면서 어마어마한 자본 손실이 발생을 합니다. 당시에 브라질 채권 판매액이 거의 수조 원에 이르면서 사실 경제면의 뉴스를 도배를 했어요. 근데 뭐 아직 벌써 뭐 기억이 가물가물하죠. 사실 그렇게 오래 갈 필요도 없습니다. 작년만 해도요, 브라질 헤아라가 급격하게 이제 평가절하되면서 중간에 몇 개월 만에 10% 이상의 손실을 봤던 투자들이 부지기수로 있습니다. 한국도 그럴 때가 있었죠. 뭐 원래 한국 이제 원달러 환율이 한 1,000원 정도 했었는데 1998년 IMF 때는 이게 2,000원까지 갔었고요. 뭐 2008년 금융위기 때는 순식간에 1,600원까지 올라갔던 적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데 다른 나라가 그러지 않으리란 보장은 당연히 없는 거겠죠. 그리고 사실 뭐 브라질 경제가 건실하다고 하면은 걱정을 좀 덜 해도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나 중국도 한 번도 자국 채권을 부도낸 적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브라질의 경제 성장이 점점 둔화되고 전망조차도 어두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라질은 한때 14.25%였던 기준금리가 14.25%였어요. 그거를 지금 현재 5%까지 내렸고요. 연말까지 한 번 더 내려서 4.75%까지 인하하는 게 굉장히 유력합니다. 그만큼 이제 브라질 경기도 또는 경제도 그렇게 믿을 만한 대상이 못 되는 거죠. 환율에 굉장히 주의해야 하는 시점이 온 겁니다. 그래서 그나마 뭐 환율이 지금까지는 잘 버텨줬기 때문에 뭐 자본 차익이나 뭐 이자 수익을 통해서 큰 이제 이득을 낼 수 있었는데, 지금까지 좋았다고 앞으로도 절대 좋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브라질 채권뿐만이 아니라요, 모든 투자에 대해서 그렇게 경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뭐 환율이 걱정된다고 해서 투자하지 마느냐, 뭐 이거 걱정 없이 투자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신흥국에서 발행하는 달러 표시 채권을 사면 됩니다. 달러 표시 채권을 사면은 그런 환율 변동 걱정할 필요가 없죠. 어차피 미국 달러에 연동돼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브라질의 달러 채권 같은 경우는요, 수익률이 한 5% 정도 됩니다. 사실 요즘에 5%면 굉장히 감사하죠. 게다가 이게 기준 통화가 뭐 원화도 브라질 헤아라도 아니고 달러 채권이 얼마나 높은 겁니까, 그게? 다만, 역시 다만 이것도 단점이 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국 통화로 국채를 찍어내면요, 덩 돈이 없으면은 돈을 찍어내서 갚으면 돼요. 그런데 달러 표시 채권은 그게 가능할까요? 당연히 안 되죠. 달러에 대한 발권력은 미국에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8년에 우리나라가 달러 채권으로 빌렸다가 IMF를 맞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국채 분석에는 들어가지 않았던 돈을 떼일 가능성, 부도 위험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 나라의 외환 보유고나 뭐 경상수지, 뭐 무역수지 이런 것까지 다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뭐 나라가 이렇게 쉽게 부도가 났냐고요? 물론 잘 납니다. 뭐 뉴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는 여러 번 부도를 냈고요. 뭐 그리스도 사실상 부도를 냈죠. 최근에는 베네수엘라가 뭐 부도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가가 부도를 내는 경우는 굉장히 흔하기 때문에 뭐 정부가 보장해서 안전하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국채에 관해서 좀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까 해요. 뭐 보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은행에서 돈을 빌렸는데 제때 돈을 못 갚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뭐 처음에는 뭐 신용 등급이 내려가고 신용 불량자가 되겠지만 어느 순간에는 집안 모든 가구나 집기에 빨간 가압류 딱지가 붙게 될 겁니다. 회사도 똑같아요. 회사가 돈을 빌려서 갚지 않으면요, 회사에 있는 뭐 가구, 건물, 부동산, 회사를 모두 갈기갈기 찢어서 이거를 채권자에게 나눠줍니다. 뭐 채권자 입장에서는 돌려받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나라가 돈을 안 갚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르헨티나나 뭐 다른 나라에서 뭐 돈을 안 갚았다고 해서 외국인이 막 쳐들어가서 땅을 뺏거나 건물을 빼앗을 수가 없어요. 그런 비슷한 뉴스도 보신 적이 없을 겁니다. 근데 정말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투자자들은요, 미안하지만 한 푼도 건지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은 국채는 말이죠, 그냥 구두 약속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일단 뭐 빌려줘, 뭐 사정되면 갚을게, 아니면 어쩔 수 없고, 이게 국채라는 거예요. 대신에 한 번 뭐 안 갚고 나면은 신용을 잃어서 또 다시 빌리기가 어렵겠죠. 뭐 그래서 열심히 좀 갚아보려고 다들 하는 건데, 그 나라가 막 돈을 안 갚다고 해서 막상 그 나라가 뺏기고 뭐 그렇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생각하면은 과거에 한국에도 IMF가 왔을 때 국가 부도 위기다, 그래서 뭐 나라를 뺏기는 거 아니냐 이런 거를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말한 거 생각해 보면은 뭐 꼭 그렇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IMF가 꼭 필요했냐 뭐 이런 논란은 뭐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이긴 합니다. 오늘 머니워크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재밌게 보셨으면은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